대부분 나라죠. 그 나라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합친 것이 곧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 개인의 이익으로서의 합이 공익이라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개개인의 국민들이 뭐를 선호하는지 그것을 전부 이렇게 여론을 듣고 그것이 결집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통분모가 나와야 그것이 공익. 그 출발점이 개인들의 있는 거죠.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개개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결집시킨 결과로서의 나오는 공통분모. 그 공통분모가 곧 공익이고 그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의 국민에 의한 정부를 강조하게 되죠. By the people. 자, 이럴 때는 국가가 어떻게 제도화가 돼야 되느냐, 국가 기구가 국가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은 다원주의적인 정치행정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호가 이렇게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가 결집되는 과정은 바텀업으로 올라가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호가 이렇게 결집되는 바텀업 상향식으로 결집되기 위해서 종적, 행적 분권화가 필요하고 또 분전화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호를 파악해서 그걸 결집해서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그 역할의 핵심이 누구냐? 국회가 그 역할을 의회가 이익집단, 정당 이런 것을 매개해서 국회가 그것을 유권자들의 그야말로 성향을 선호를 이렇게 결집시켜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정책을 연결시키는 거죠. 소위 이제 학술적으로는 타당적 상호조정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고 여기서 공통분모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은 소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시각입니다. 장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단기적인 이익을 잘 포착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전쟁주의적인 변화밖에 못합니다.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 변화의 보수성을 당연히 지니게 되고 소위 이제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머들링 스루, 즉 진흙탕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 의사결정 과정. 우리나라의 신문에서나 신문 같은 거 보면 국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밀고 땡기고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머들링 스루죠. 가서 데모하고 그러면 또 후퇴했다가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과정. 아주 심한 경우는 쓰레기통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쓰레기통 같이 잡다니 온 것이 뒤섞여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이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여기서는 기획 합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국민 모두가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익집단이든 정당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명을 하고 그것이 결집되고 그 공통분모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공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적합한 정치체계다. 여기 문제가 뭐가 있냐?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또 문제가 또 있죠. 이런 보수적이고 조금씩 변하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대중영합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통분모를 모아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당연히 포퓰리즘적인 것이 여기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신문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포퓰리즘.
요즘에 요즘 한참 신문에 이번 주에 나온 것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이 지난적으로 지난 2월 첫 주에 설 명절 직전에 각 당이 공약을 발표했죠.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전부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다라고 좀 언론들이 막 비판하죠. 보수 언론들이 다 비판하고 있죠. 이 모양 바로 이제 정당들이 대중영합주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공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를 추구해야 될 어떤 그 목표, 이해관계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동선인이 국가 이성인이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고 이때는 민주주의 원리 중에 특히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개념이 영상한테 또 강조합니다. 이때에 이러한 공익관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의 틀,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소위 이제 목적 연합으로서 국가 뭐 이런 개념을 씁니다만 그건 뭐냐면은 개인과 집단의 자익추구적인 이익 투입을 초래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국가가 보면 그 정부와 같은 의미의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 부분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국가가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또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정책을 기획을 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되죠. 이때는 아까 이 다원주의적으로 저기 반대로 국가가 나름대로 집권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권화되어 있고 이 국가기구가 응집력 있게 아주 뭉쳐 있어야 됩니다. 분절화되고 분권화되면 안 되고 굉장히 집권화되고 응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그 기획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되고 이때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중심이 됩니다. 정책 수행에서 특히 행정부 중에서도 뭐 복지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렇게 고객 집단이 뚜렷하게 고객 집단이 있는 그런 부서보다는 전체 국가 정책에 관련되는데 그다음에 기재부라든가 조직, 인사, 예산, 기획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원 부서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술적으로 중앙관리기구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런 행정기구들이 또 더 유리합니다. 왜? 농민부 같으면 농민들 편을 들어야 되고 복지부 같으면 저소득층들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 보훈 대상자들을 편을 들고 그 이익을 추구해 줘야 되죠. 그런데 나라 전체의 정책을 따로 있다 보고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예산 전체의 예산 규모를 걱정하는 기재부, 예전 경제기획을 말이죠. 또는 조직, 각 부처마다 전부 조직 떠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조직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또 조직을 가지고 조정하고 이러한 그 중앙관리기구들이 특히 더 이제 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장점은 공동체에 특히 장기적인 이익 또는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다. 단점이 뭐냐? 이때 그런 전체 이익이 뭐냐? 이것이 간단치가 않죠. 뚜렷하지 않죠. 뭘 가지고 전체 이익이라고 할 건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가이익인 뭐 국민이라는 이름을 미명하에 그 정책 결정의 핵심 조직이나 인물이 자기의 이익을 끼워넣을 수 있죠. 그런 그 어떤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의 그림자가